네, 오늘 이 이슈 도독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수요일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특히 최경영의 이슈 도독,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나오셨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예, 반갑습니다. 보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 인터뷰 전에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이랑 만났는데 이종찬 광복회장도 아주 특별한 역사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님은 지금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오늘 하루 좀 징검달이라서 휴가 내고 서울 온 김에 네. 선배님도 뵙고 많은 분들을 좀 뵈려고 잠시 왔습니다. 그 휴가 말고, 네. 예, 진짜 이렇게 여름 휴가? 예, 여름 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싸우려고 수도원 피정 가서 은혜 많이 받고요. 수도원은 어디 가셨어요? 강화도에 수도원에 좀 안대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언뜻 본 것 같아요. 예, 좀 성령 충만하여 더욱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원래 카톨릭이셨습니까? 기독교시죠.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께서 저 적격 심사로 쫓겨날 뻔했을 때 성명서도 발표해 주시고 좀 많이 친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좀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좀 하루하루가 힘들 텐데 수도원에서 좀 기력 회복하고 가라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 대형 교회는 굉장히 싫어하고 작은 교회를 좋아해서 교회를 어디 다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교회를 대학에 있는 교회로 옮겼어요.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한 50명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요. 예, 좋더라고요. 예, 지미킨 님이 반가워요 검사님. 구스는 오리님이 이문정 검사님 반갑습니다. 낭만 닥터 박사부님, 와 이문정 검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원년 팬들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군요.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아직도 인기가 대단하네요.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1위? 뭐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대단한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기 이거 독재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대장동 수사하고 쌍방울 그런 수사하고 변호사비 대납 수사하고 조민씨 기소하고 이 책에 나오신 내지는 행간에 있으신 분들이 계속 관련된 분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예,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려고 이 책을 쓴 거고요.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그러면 대장동 사건이랄지 조민은 기소가 됐잖아요. 지금. 조민 씨는 최근에. 기소가 됐는데 그 뒤에 있는 검사들이 다 이 책에 나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썼던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시고 대선 후보가 되셔서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점령하는 시대가 되면 검찰이 그 전보다 더 날뛸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지금까지 수사했던 방식으로 특수수사에 사건 조작 이렇게 봐줄 사람 봐주고 죽일 사람 죽이는 경우에 따라서 사건 조작이나 기록 은폐나 불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용될 결과론적으로 제가 보았던 사람들은 중용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부 부처에도 갈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실명을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수사 기법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책의 주 하이라이트는 한명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그렇죠. 서울중앙 지금 현재 반부패 1부장 엄희준이 수사를 했던 모해 위증 교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가 엑기스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 서울중앙 특수 1부의 말석이었던 엄희준 검사가 혼자 한 수사는 아니고요. 특수부 전체가 한 거였고 대검에 다 보고된 것은 그 지휘라인 다 같이 그 특수수사 사건 조작에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서울 동부지검장 임관혁, 어디 검사장, 양석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또 서울중앙 반부패 1부장 엄희준 제 책에 다 실명이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조민 씨 기소했던 김민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당시 특수 1부장이 2012년도에 저랑 같이 김민아 검사도 저랑 같이 근무했고 특수 1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도 저랑 그때 같이 근무했었는데 예. 윤석열, 김민아 이 두 사람이 한명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민아 검사 그때 같이 근무하면서 월직에서 봤었는데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진동균, 김영열 성폭력 은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민아 검사를 지금까지 언론에 크게 말하지 않았던 건 그때는 실무자인 평검사여서 제가 말을 안 했었는데 예. 이번에 조민 씨 기소할 때 보니까 서울중앙에 부장검사로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장검사쯤 됐으면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책임져야 될 기소잖아요. 그래서 진동균, 김영열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를 직접 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사건을 김민아 검사가? 예, 덮었던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던 검사예요. 그 검사가 조민도 기소했구나. 예,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제가 저기 김민아 검사를 고발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2012년대 윤석열 그 직속으로서 그 사건을 한명수 사건을 담당했었던 직관 승계 검사였었는데 제가 뭐 어차피 검찰을 덮을 줄 알고 기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2018년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덮겠지만 너희들이 2015년 사건을 덮었던 문제의 검찰과 2018년, 2019년 사건을 덮은 현재의 검찰이 다를 바 없다. 이것을 역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고발을 한 건데요. 김민아 검사가 그때 이런저런 일에 참 제 생각으로는 네가 검사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정부 부처에도 중용이 되고 검찰에서도 중용이 돼서 이런 수사를 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썼던 사람들을 당신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문에서 이 수사를 하고 있구나. 그럼 당신도 이름에 실명 들어가시라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실명 전환을 대거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실명이 많다고 사람들이 조금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김영남 부장이라든지 정원두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요. 그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을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세상에 이제 그런 이 사람이로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책 저자로서 약간 북콘서트 같은 걸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검찰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은근히 개별적으로는 겁이 많아서 시키는 대로 해요.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검찰을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싸웁시다라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조민 씨 기소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가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상당성의 원칙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다 기소했는데 그거는 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이게 언제적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 정책 미제라는 말을 인관하거나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그 유명한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을 결국 혐의 없음 했던 선배가 제가 인천지검의 선배여서 진행해서 그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태백산맥 계속했었어요. 10년을 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정책 미제라고 해요. 어떻게 여론도 봐야 되고 정치권 지도부가 어떤 의사도 봐야 되고 계속 들고 있는 사건에서 사건 재배당 도장이 10명이 넘었대요. 재배당 도장이? 그러니까 사건 처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들고 있는 사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때 이제 공소시효 직전에 기소할지 혐의 없음할지 기소유예할지를 보는 건데 이 사건은 그 공범으로 해서 뭐 조국 교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다 했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인질극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인질극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며 정무적 감각으로 사건을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조민 씨를 기소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이걸 몇 년을 들고 있었던 것. 그 엄마 아빠를 기소해서 엄마 아빠를 압박한 수단으로 썼다는 것에서 검찰이 얼마나 그 정치적이며 무법 천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법정에서도 가족에 관한 거는 뭐
관련해가지고 뭔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예컨대 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을 사람들이 그렇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는 기소하고 그 딸들은 소년부 송치를 했었어요. 같이 처리하는 게 맞아요. 소년부 송치를 아버지를 기소하니까 차마 그 뭐 근데 딸들이 실제 그걸 이게 마킹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소년부 송치했다가 다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소한 거라서 그 사건 처리는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구속 기소했나 뭐 그러면서 딸들은 소년부 송치하잖아요. 그거 감안을 해요. 근데 이거 엄마 기소하고 아빠 기소하고 한참 들고 있다가 더군다나 이거 엄마 아빠가 법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까지 플레이를 하다가 한 게 이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인권 옹호 기관이며 적법 조치의 원칙이며 법과 원칙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너무 나가고 있다. 제가 예상은 했지만 언제나 제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하다 싶어서 검찰에 저는 그러니까 북콘서트 갔을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 책이 정감록 같대요. 정감. 언제 정도령이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왕전 망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언서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검찰이 너무 지나치면 다리 차면 기울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극으로 가고 있다. 꽃이 활짝 피면 지기 마련이거든요. 검찰의 난동을 온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아니 이거는 그 검찰만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정권이 재창출된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이 검찰을 이대로 놔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물론 이제 지식인 분들이나 뭐 많은 관료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사 보수 정부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부분들에 관해서는 뭔가 뭘 하지 않으면 민심을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민심이 지금 느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은 무력감 같은 것 너무나 세기 때문에 뭐 너무나 그리고 함부로 다 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크게 한쪽은 막 파고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인데 한쪽은 다 파고 다른 쪽은 뭐 김건희 일가 수사를 할지 뭐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할지 뭐가 별로 나오는 게 없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언제나 우리 검찰은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우리 검찰이 연합 정권이어서 언제나 정권에 적당하게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자치권 내지 인사권을 그러니까 독립을 보장받았던 건데 그전에는 예전에도 특수부 어차피 편파적으로 했잖아요. BBK 원래 이명박 대통령 거 아니라고 하다가 그랬지, 갑자기 아니라 재산도 찾아주고 혼외자 내 아들 아니라는데 아들도 찾아주고 우리 검찰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조직이거든. 아들도 찾아주고 재산도 찾아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편파적이었는데 그때랑 지금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특수부, 중수부 그 조금 꽤 큰 인력을 몰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검찰 전체가 몰빵하니까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볼 수밖에 없고 다른 부에서는 형사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 적자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저쪽으로 다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심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안 잘리고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안 잘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네. 이문정을 저렇게 떠드는데 안 자르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도 저는 희망을 언제 왔냐면 그러니까 적격심사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당선됐을 때 제가 잘릴 거라는 건 알잖아요. 잘려서 큰일 났다. 모르고 어떻게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 12월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그에서 제가 일부 승소를 해가지고 하고 정순신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그 특활비에 대해서 정보 공개 소송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균열이 나고 있고 확실하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검찰 인력을 몰빵해서 소위 몰빵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지만 시대가 정말 나아진 건 뭐냐면요. 예컨대 어미중 검사가 2010년 11년 그때 그렇게 모의중 교사 의혹 관련된 사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결국
사건을 유죄 판결 받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봐서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지금 말이 난리가 나서 검찰에서 좀 당황하고 그렇게 기사가 나잖아요. 옛날처럼 그 당사자들 불러조지고 그 편의 제공을 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과 달리 내부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각 검사들이 적자 생존으로 열심히 메모하며 시키는 걸 메모하면서 하고 몸을 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역사는 진보한 건 분명히 맞고요. 지금 그러니까 균열에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죠. 예컨대 균열의 조짐 같은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박정훈 대령님 이 항명파동을 보도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항명은 아니죠, 사실. 항명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항명 수계인가 뭐더라? 뭐 집단 항명 수계. 그러니까 저쪽은 항명이라고 명명하니까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그 공직자의 양심, 군인의 양심, 자부심 이런 것을 위한 각자의 몸부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싶어서 전 되게 뭉클했거든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축소 은폐를 누가 어느 선에서 얼만큼 했는지가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서류를 뭐 이첩을 하는데 그 이첩을 스탑 뭐 갑자기 이첩 과정에서 뭐 이러면서 다시 회수를 해오고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무죄 구형했을 때 그 마음이 약간 생각이 나던데 제가 정말 비장했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때 제가 징계조사 때 2013년 징계조사 때 민주당 사람들과의 사전 접촉, 모의를 의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비슷하게 또 공격이 들어올지. 공격이 들어올 거고 뭐 전라도다. 고향이 어디다. 근데 제가 포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이 걸려서 아는 분이라서. 의심을 받고 있는 스타들 중에 또 특정 지역, 지금 전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라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지금 경상도고. 그 포항 분이시던데. 경상도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혐의자가 또 전라도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은 안 올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전라도여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전라도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포항이 본적지고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게 약하니까 신랑이 전주다라고 좀 소문이 나더라고요. 신랑 서울 사람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특징이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야당과 각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거의 뭐 당연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전례가 없었죠. 그리고 언론이 야 법무부 장관이 왜 그래 정치 중립 지켜야지 뭐 이렇게 따끔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그냥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인 것 같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단체라잖아요. 지난 뭐 그 맥락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어딘가에 거고 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은근히 지난 정권 같은 느낌을 약간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하 식별. 그러니까 적과 나에 대한 아군에 대한 내 편에 대한 그 식별이 너무 분명하신 분이라 뭐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좀 웃겼던 건 뭐였냐면 제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던 했던 시절에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 했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너무 정치적 중립에 심각한 그 발언을 하는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감찰 요청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 관련된 것은 제가 회피해야 돼요. 제가 이미 감찰 요청한 것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당시 지금 제 위임에 성공했던 위협 감찰관이나 박범계 장관 자체가 지금 정권 말에 한동훈 장관과 그렇게 각을 세우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분이라서 제가 할 수도 없고 결제 라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딴 사람 몰라도 엄청나게 공격적인 제가 하면 네가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래저런 여러 이유로 난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의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은 너무 칭송하잖아요. 이들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좀 위험한 발언들은 향후 나의 발언에 대해서 안전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되는구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님 하시니까 저도 편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네. 그렇죠.
대통령이 뭐 이땡땡 이야기를 하면 방송에서는 좀 심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땡땡 정도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계속 쑥쑥 들어간단 말이죠. 워낙 뭐 사건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차분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할 건 기소를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뭐 혐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근데 뭐 그냥 계속 질질 끄는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착수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대로 그냥 이 정부 내에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검찰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됩니까? 4년 동안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소시효를 최소한 뭐 할 것 같은데 그렇구나. 어디 누가 감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10원 한 장 안 받으셨다잖아요. 아니, 그 국회에서 무슨 특검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아니 그건 특검은 국회의 몫이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그 김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뭐 패스트트랙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누가 움직여요? 움직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움직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비슷하게 됐던 그 라인들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호사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뭐 나중에 또 양평 고속도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중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서 또 다른 라이징 스타, 더 라이징 스타가 될 것이다. 이게 한 6개월, 1년 전에 한참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는 결별하기에는 버려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정권 초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보면 제가 그래서 실명 전환한 사람이 정원두 검사가 있는데 수원지검의 부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 비대납 의혹 사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검사의 발언과 행태를 보면 검찰의 행태를 전체적으로 유추해 보시면 돼요. 제가 했지만 무죄 구형이 저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인데 2012년 12월에 무죄 구형이냐 백지 구형이냐 저랑 너무너무 싸웠던 중앙지검의 공안부 검사가 정원두 검사인데 그래서 그거 무죄 구형을 하면 틀렸다고 방방 뜨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공안부 연구관으로서 무죄 구형하라고 대검 매뉴얼을 써서 일선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욕을 했어요. 정원두 연구관이 그 사람인데 너무 황당하다. 뭐 취재 좀 해달라 그랬더니 기자가 정원두 대검 연구관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2012년도에 무죄 구형 반대 그렇게 하셨는데 무죄 구형하라고 대검 매뉴얼 쓴 당사자라던데 말이 되나요 했더니 기사에 나와요. 제 책에 그래서 실명 전환했는데 그래요? 시기에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시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정원두 검사를 부장으로 해서 이 중요한 사건을 맡기고 어미준 검사가 사건 조작 객관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편의 제공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진 사람 서울중앙 반부패 1부장을 시키면서 대장동 수사를 시키는 법무검찰이잖아요. 그렇게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시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이분은 어디까지 지금 올라가셨어요? 누구요? 이 정원두. 정원두가 지금 수원지검 부장검사로서 이재명 대표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거는 사건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혐의가 될 거고요. 정원두 검사 옛날 진술에 따르면 이거 윤석열 정권이 됐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기소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정원두 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시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권엔 맞춤형 안경이 나올 거고 이재명 정권의 맞춤형 안경이 다 준비된 검찰은 그런 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김민하 부장이 그 김영렬 진동균 사건 피해자를 갖다가 조사를 하면서 면담에서 녹음한 파일 결과론적으로 사라져서 서지영 검사 미투 이후에 진상조사단에서 그 녹음 파일 찾아 산만리했을 때 누가 잘못했냐. 뭐 그래서 하여튼 김민하 검사는 나는 조사 참하게 해서 그 CD에 담아가지고 뭐 장영수 감찰 1과장을 줬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었는데 여하튼 그 진동균 검사는 징역 10월 시정 났잖아요. 그 사건 덮었던 김민하 검사가 조민 씨를 기소를 하고 뭐 조국 장관 압수수색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검사는 어떤 사건을 덮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김민하 검사를 고발한 고발인으로서의 제 결론이라서 저는 제 책에 나온 그런 검사들의 수사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법 부신에 대해서는 검찰은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저만의 부신이 아니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내부에서 보셨을 때는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납 그렇게 가다가 대북 송금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뭘로 구속을 할까요? 아니 뭐 저는 검찰 내부보다는 네. 지금까지 검찰에 관련 수사를 하시는 분들의 네. 면면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 행태 네. 이런 걸 보았을 때 네. 그냥 이재명 대표야 이렇게 대선에 패배한 그때부터 구속 기소는 이미 구속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똘똘 말 거고요. 아유, 예. 우리 어미준 검사라든지 예. 질비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다만 이렇게 총선이 내년이니까 총선 전국까지는 뭐 이렇게 조민씨 몇 년 들고 있듯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대선 아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가을쯤에는 적어도 9월쯤에는 정리를 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나왔잖아. 관련해가지고. 백현동, 대북송금 뭘 나왔는데, 이제는 뭐 구속영장을 쳐서 뭐 국회에서도 지금은 더 이상 뭐 방어를 안 한다라고 하니까 뭐 그냥 가가지고 실질 심사를 받고 그래서 하여간 그 단계에서는 뭔가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기소를 갖다가 우린 쪼개기 기소도 가능하니까요. 이슈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슈를 계속 가야 되니까 뭐 지금도 일부는 기소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그러니까 기소돼 기소가 있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허위사실 유포도 기소돼 있고. 많이 기소돼 있으니까 계속 병합 추가 기소로 해서 그 윤석열 정권 5년 내내는 계속 검찰청에 불려다니지 않을까. 뭐 이게 그 포토라인 세우는 것이 저를 적격심사위원회에 포토라인 세우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게 검찰이 정치적인 행태를 쭉 그동안에 해왔던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속시키고 재판받는 것보다는 계속 질질질질 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구속하에서 재판받는 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법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구속영장은 치긴. 청구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청구 안 하는 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되면. 플레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뭐 검찰은 당연히 받을 걸로 다 해놨겠지만 못 받게 되면 큰일 아니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뭐 그걸 두려워하는 조직은 아니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예컨대 우리 과거사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사위에서도 그 얘기 PD수첩 사건 했을 때 위에서 계속 임수빈 부장을 드글드글 볶았던 게 무죄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데 기소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이게 정권 내지는 이런 큰 사건은 시간만 끌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건은 기소 방향, 수사 방향, 인력 그리고 기소 여부, 죄명, 구형을 모두 위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위에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안 물어요.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민하 검사가 조민 씨 기소하면서 김민하 검사가 결정할 사안 아니에요. 위에서 하는 거지. 김민하 검사가 진동군 김영렬 사건 덮었을 때 본인이 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 검찰에서는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시킨 대로 하는 제가 보았을 땐 검사에 양심이 없는 분들이 출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최적화되신 분들이라고 고발인이라면 말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때 이화영 전 지사 그 재판에서 그런 김용태 변호사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전에 변호사가 서 변호사였었죠. 서 변호사 제가 그 사건 잘 몰라서. 근데 이 관련해서 뭐 이제 서로 그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라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쪽에서는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뭔가 회유를 했다.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은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그 주장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변호사들은 아니 너희들은 검찰적 증인 불러서 10번, 20번 새벽까지 조사하면서 우리는 우리 쪽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만나서 면담조차도 못하냐. 아니 이거 무기 대등의 원칙이 아니냐 그랬더니 검찰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재소자들 불러서 막 하고 사건 검색해서 너희 무슨 사건이 있는데 심각하던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겁주고 회유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형제들 서울구치소 좋은 시설에서 있도록 예. 있게 해주고 원하면 초밥도 주고 예. 떡볶이도 주고 순대도 주고 하면서 특별하게 관리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유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또.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때 저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격분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이상한 증인들이 튀어나온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수사가 투명한지도 모르겠고 자료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검찰은 우리는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고 검찰을 객관을 잘 하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공정이란 개념이 국어학적인 의미와 검찰의 공정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적법하고 네가 하는 건 이상한 거고 나한테 불리하게 하는 건 네가 이상한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에 협조해라. 이게 검찰의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가 없으면 어떻게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 특별 면회 뭐 이런 식으로 특별 접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인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철저한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게 현실이니까 제가 보았던 거는 그때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의심했는데 검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봤잖아요. 검사들이 이 정도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법원을 기망했다, 속였다. 그렇죠. 라고 속인 건 맞죠. 예, 그 맞죠. 그러네. 검찰의 불리한 진술들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진술들은 참고인들은 조사한 다음에 사라져요. 그러네. 똑같아요. 그걸 왜 한쪽만 그게 완전히 프레임에 그 검찰이 쳐놓은 프레임에 다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하 검사 등을 제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김민하 검사는 실무자니까 직무유기만 되고 그 상선들은 직권남용과 같이 해서 제가 고발을 했을 때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거든요. 불기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친고죄 폐지된 지가 언젠데 그 진동균 김영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덮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놓고 유질수 감찰 중단은 기소하잖아요. 수사권이 없고 감찰권밖에 없는 사람이 조국 이런 분들이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런 건 감찰 중단은 불법이지만 진동균 김영일 사건 피해자 수사권도 있는 우리가 조사 다 해놓고 덮어도 되는 것은 괜찮대. 왜냐하면 피해자를 위해서. 검찰이 덮을 것은 나라를 위해서 덮으면 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쌍방울 사건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도 직권남용 혐의가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쌍방울 요즘 문제가 되는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그 사건의 수사 부장 검사가 김영남 부장인데요. 그것도 제가 실명 전환을 시켜서 제 후배라서 원래 김모로 처리하다가 김영남 부장이 쌍방울 어쩌고 하는 거야. 너희 이름도 책에 실명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김영남 그 책에다 실명 전환시켰는데 그 검사가 제가 무죄 구형하고 징계를 받고 나서 징계 취소 소송 승소하고 나서 판결이 나왔어요. 백지 구형은 위법하고 그다음에 그 부장 검사가 임검사 빠져 이정열 검사 네가 들어가라고 직무 이전 지시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저한테 위법한 지시를 한 김국일 부장 등을 감찰해 달라라고 감찰 요청했을 때 대검 감찰부의 감찰연구관이었는데 공람 종결을 하면서 김영남 검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김국일 부장이 위법한지를 모르고 지시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래요. 위법한 줄 모르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영남 부장한테 재판을 그 수원지검에 무능하면 그러니까 아니 추행을 하면서 추행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면 무혐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면. 그러니까 김영남 부장의 부의 재판,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분들은 나 위법한지 몰랐어요 하면 불기소를 쓰는지 안 쓰는지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의 부진을 용서받지 못하는 법원이 있는데 저한테 여하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혐의 없 공람 제 감찰 요청에 묵살했던 김영남 부장이 그때는 이재명 씨는 기소 안 됐구나. 이화영 씨인지 이런 분들은 위법한지 몰랐다고 말해 보시지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김영남 부장이 혐의 없으면 하나 안 하나 제가 궁금해요. 네. 그리고 그 특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검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한번 받아는 보셨습니까? 검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딴 데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가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제가 특수활동비를 뿌리는 역할을 제가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특활비는 예산 항목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특활비는 늘 간부들이 용돈처럼 쓰시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경료비로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다가 경료비로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이 그 돈봉투 사건에서 살짝 저기 좀 이상했네서 뉴스타파를 보면서 아 그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활비는 제가 안에서 보면 정기 지급분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용돈처럼 공안부 잘 나가는 검사들한테 쭉 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500만 원이든 뭐 얼마를 받잖아요. 그러면 소고기 사 먹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가져갑니까? 아니 뭐 소고기 사 먹을 돈은 또 따로 줘요? 추진비 카드가 있으니까요. 추진비 카드야. 소고기는 걱정하지 마라. 소고기 오마카세도 먹고요. 오마카세도 먹고. 다 먹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특활비 그걸 보면서 제가 책에 그때 저는 검사들이 특수수사나 사건 덮기, 검찰권 오남용을 주로 말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제가 책에 좀 덜 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쓸 걸 싶었던 게 뭐였냐면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법무검찰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 주장할 때 뒤에 어떤 회의를 하는지 한번 추론해 보시라고 제 책에 저기 좀 꼭 읽어보시라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동 콜럼에 썼었어요. 그 제가 경향신문 정동 콜럼.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검찰은 범죄 집단이다라고 결론. 저는 이 정도면 우리 법무검찰은 쓰레기통이다라고 제가 체념하고 저를 직시하게 됐던 사건이 뭐였었냐면 약간 업무 추진면은 다른 특활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국에 검찰 특활비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검에 주고 예전에는 검찰국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국장, 검찰국과 검사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 검찰국 다음에 좋은 그 보직이 우리 법무실이었어요. 제가 했던. 그래서 우리도 특활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저쪽은 한 달에 50만 원 평검사 받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실에 법무실장님한테 어떤 특활비가 있었냐면 수사 법무실 민법, 국제사법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수사와 관련돼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국제법무관 등에서 기재부를 어떻게 속여서 특활비를 만드냐면 제가 그때 검사들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국제법무과가 있어서 그 동남아시아 그 후진국들 있잖아요. 후진국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과 접촉하려면 뒷돈이 필요하다. 뒷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특활비를 만들어서 법무실장님 드리면 법무실장님 본인도 쓰시고 현금으로 법무실 평검사들한테 10만 원, 과장님들한테 얼마 준지 모르겠어요. 10만 원씩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특활비는 업무 지출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각 과에 숨겨둔 기재부를 속인 항목들이 다 있대요. 우리 법무심의 지금은 2015년부터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제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갔을 때 우리 법무심의관실에 한 달에 한 150만에 눈먼 돈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재부를 속여서 우리 법무심의관실에는 민법 등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들이 민법,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법, 민사소송법 등등 헌법 박사님들을 모셔서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 항목이 있는데 법무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연구위원 전문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10명 뽑도록 인건비 예산이 있는데 9명만 뽑고 1명분 예산을 그 법무심의관실 수석, 차석 이 간사 인건비라고 하고 뺀 다음에 그걸로 업무 그 심의관실에서 고기 사 먹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제가 그 특수활동비가 상식적으로 저도 이제 탐사보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라면 마약 조직을 소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침투를 시켜. 근데 그 침투시키려면 그 사람의 안전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돈도 막 써야 되고 현금도 써야 돼. 그럴 경우에 검찰이 그런 수사는 없어요. 아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를 요새 열심히 한다니까 하여간 그럴 때 쓰는 게 특수활동비의 목적 아니에요? 원래가? 아니 그거는 국정원 얘기고요. 우리 검찰에서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이 왜 생긴 거예요? 원래 그 특수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게 특수활동비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제가 초임 때 2001년도 초임 때
경찰에서 파견 경찰도 받아서 예. 누구 잠복 근무도 시키고 누구 잡아오고 그렇지. 그런 거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장비 나와요. 출장비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다 나오는데 다만 너무 옛날에 너무 작게 나왔지. 그렇죠. 잘 안 나오기도 했지. 예. 그리고 2명 가면 되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1명 더 보낸다고 그렇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인천 초임 때 계보도 범죄 예. 집단 단체 계보도를 2번 작성해 봤는데 예. 그때 제가 한 달에 150만 원 썼어요. 제 아. 월급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월급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예. 것 때문에 특활비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급 다 나오고요. 예. 출장비 다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내가 얹어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특수활동이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근데 얹어주지 필요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 그때 저한테 특활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안 내려왔어. 안 내려 왜 우리 그때 부장님이 막 욕을 하신 게 뭐냐면 그때 검사장님이 막 검사들이 욕했는데 기자들 접대하는데 바쁘셨거든요. 막 술 접대하시고 그 다음날 복지를 쫙 돌리시고 해서 아 검사장님이 저기 저 돈을 안 준다 하면서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미안해서 자기 사비 50만 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장님이 예쁜 수사를 하면 검찰총장님이 예쁜 수사를 하면 주는 경력금이지. 수사 실비가 아니에요. 예컨대 실패한 수사에는 실비도 경력금도 안 내려와요. 이게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장님한테 내지 검찰총장님한테 그 경력금 주세요라고 정보보고가 올라가면 보고 열심히 했군 하면 내려오는 게 그런 개념이어서 그 제가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가 기자들이랄지 검찰의 우호적인 집단과 함께 먹는 소고기 값에도 들어가 있네.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법무검찰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타파 할 때 제가 그 인건비 항목에 그 말도 안 되는 네. 그게 영수증이 막 갑자기. 예,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감사원에서 법무부에 출장 감사를 나왔었는데 예. 그게 들킬 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업무 추진비에서 따로 모아놓은 돈을 법무부 계좌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아. 법무부 계좌인데 왜 통장 안 갖고 와 이렇게 버려 들킬 뻔했어요. 그랬더니 심의관님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때 명의 빌려준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제가 심의관실 갔을 때 그때 우리 심의관실 수석이었으니까 그분도 나쁜 짓 같이 한 거지. 근데 네. 저도 침묵했으니까 나쁜 짓 같이 한 거고요. 네. 제가 다만 내가 한 3년 차 되면 나도 명의를 빌려줘야 될 때가 오면 나는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명의 빌려달라고 하면 네. 그때 문제 제기해야지. 명의를 빌려준다는 게 이 사람한테 줬다? 그러니까 내가 간사 월급을 내가 받아서 업무 추진비 통장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간사로서 돈을 수령한다고 네. 가라 영수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라 영수증을 써주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 명의를 빌려줘야 되는 것은 내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그러네. 가담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만약 빌려달라고 하면 문제 제기해야지 하는데 그 옆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하기에는 그때는 좀 겁이 나서 못 하고 있다가 근데 그때 결국 감사원 감사가 그 법무부 통장 가져와 했을 때 그때 심의관이 고함을 지르셨어요. 누가 그걸 법무부 통장에 넣어놔 당장 통장 갈아버려 이렇게 고함을 덩치도 크신 분인데 고함을 지르시고 검사들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심의관실 들어가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전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통장을 갈아버린다는 게 증거인멸이잖아요. 검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아니 그거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완전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 범죄 현장에 또다시 목격을 하면서 침묵하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때 심의관실에 있던 나쁜 검사들이 나쁜 말을 하면 전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저런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내심 바른 생각을 하는 내심 많은 바른 생각을 하는 검사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심의관님이 법무실장이 검사장이 법무실장을 제외하고는 심의관실 그 법무실 전체 검사들의 좌장 대빵 아니십니까? 이거 법무실 검사들의 갯돈 통장이라고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심의관이 너무 기뻐서 천재야 그렇게 말해. 그러는데 저는 내가 나쁜 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난 놀랍지도 않아요. 네가 그렇지 뭐 했는데 아니 내심 바른 생각을 하는 그 검사는 나중에 고검장 최소 고검장 될 거예요. 근데 그 검사 그 말에서 제가 너무 충격이 받아서 제가 그때 결정했어요. 갯돈이라고 하자. 갯돈에서 그럼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여튼 너무 놀라서 제가 이 정도면 법무검찰이 이 정도면 검찰 법무부는 무슨 범죄단체가 아니냐 나는 범죄단체 조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모의들이 아직도 없을까?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프죠. 영수증이 뭐 상호나 이런 특정 부분만 막 휘발되고 지금 구내 식당에서 밥 먹은 거는 영수증이 그대로인데 비싼 곳에서 서초동이나 뭐 좀 한 10km 떨어지는 한우집에서 먹은 거는 또
없어, 뭐가. 예, 상호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특활비든 업무 추진비든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만 조금 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그렇게 쓸까요? 쓰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영수, 네. 이제, 현금이 나오는 이상 그렇게 네. 쓰죠. 경료비는 집에서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즐거운 특활비 유흥주점에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검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검사도 그렇고 사실은 판사도 그렇고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사실은 법인카드를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진짜 이제 믿을 만한 사람, 그런 뭐 윤중천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다 술값, 밥값 다 내고 12시 이후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런 현장을 좀 봤었는데, 그러면 진짜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들은 본인들끼리만 그냥 다 착복?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특활비를 제가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예. 예전에 법무심의관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예.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미는 10만 원을 소소하게 그때 받은 거 있고 예. 그냥 밥값으로 썼고요. 정말 그거 저한테 예. 현금으로 안 왔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밥값이지. 아유, 우리들 그러면. 밥값. 우리들 밥값.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우리 밥총무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말석 검사가 매일 예. 점심 같이 체크하는 한 달에 10만 원씩 밥을 값을 내는데 그때 우리 법무실에서 어떻게 한 달에 검사들한테 10만 원씩을 밥총무한테 바로 현금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리 밥값을 따로 안 냈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돈을 스쳐가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래서 예. 그것이 있었고 제가 이제 특활비라구나라는 걸 갖다가 사실상 인지하게 된 게 제가 충주지청에 있을 때 한 충주지청이 500만 원씩 한 2번인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소윤 임대진 검찰국장이 괜히 저한테 지청장한테 전화하면 될 거 저한테 임 부장 우리 문부일 총장님께서 특별히 충주에 신경을 쓰셔서 500만 원 보냈으니까 잘 나누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거로 은가히 생생된다 이렇게 하면서 욕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기관장이 불러서 사무과랑 형사부랑 나눌 때 저한테 왔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돈이 많이 내려온 줄 몰랐어요. 제가 충주지청은 공안부장이기도 하고 형사부장이기도 하고 특수부장이기도 하고 부가 하는 게밖에 없어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작으니까 공안에 내려오는 특활비 같은 거니까 현금으로 내려오는 게 많고요. 정말 뭐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주지청에 있을 때 제가 제 인사평가하시는 본청 여환석 검사장을 나는 고발합니다. 여환석 검사장을 칼럼 썼고 본청 차장검사를 경찰청에 고발해버린 상태라서 그 다음에 제가 중경단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충주지청에 있는 제부 검사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부원인 걸 알았기 때문에 특활비를 갖다 닥친 대로 계속 경력으로 뿌렸어요. 저 특활비는 경력으로 쓰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다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대로 각 방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계속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특활비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조금 보았었던 거였고 예. 문제의식은 경력비로 쓰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에 관해서 오늘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말도 뭐 계속 못하게 될 것 같은데. KBS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한다고 하니까. 네. 정상적인 이야기를 정상적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님 응원 메시지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소개를 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홍민선 정고체 배터리님, 천사정님, 네버다이님, 블링크님, 이사 또 피오니, 올레린스, 전태선님 등등등 5,400명이 넘는 동접자 시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였고요.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